12월 27일 날 우리나라에서는 동아일보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과가 기사로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 기사는 세계 10대 오보 사건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독립을 완성하려면 땅의 남북과 사상의 좌우를 가릴 필요가 어디 있는가? 과거의 지하운동 시대를 생각해보라. 어두컴컴한 감방에서 더듬더듬 걷다가 탁 부딪힌 후에 너는 누구냐? 라고 묻고 보면 나는 공산주의자다. 나는 민주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며 껴안고 어쩔 줄 모르던 혁명투사들 간에는 민주주의자도 공산주의자도 없었던 것이 아닌가. 광복이 되고 난 이후 그는 더욱더 발로 뛴 남자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일왕은 항복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왕의 항복선언이 있기 전 조선 총독부의 정무총감이 여운형 선생을 급히 만나자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의 정무총감은 여운형 선생에게 향후 한반도의 질서를 유지해주고 조선 땅에 있는 일본인들이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운형 선생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 정치범과 경제범들을 즉시 석방하라.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3개월치 식량을 확보해달라. 그리고 건국 준비를 위한 정치 활동을 보장해달라. 그렇게 여운형 선생은 해방이 되자마자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미리 그를 찾아와서 도와달라 부탁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광복이 되자마자 바로 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할 수 있었던 건 그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운형 선생은 1944년에 건국동맹이라는 걸 만들고 일본이 패망할 날을 위해서 지하조직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던 거죠. 1945년 8월 15일 날 건국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되었고 건국준비위원회는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와 함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치안을 담당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 지역에 건국준비위원회에 지부를 두게 되죠. 하지만 건국준비위원회는 9월 7일까지였습니다. 건국준비위원회 안에서도 사회주의 계열과 민주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또 이후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미군정이 건국준비위원회를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운형 선생이 일본에게 요구했던 서대문 형무소의 독립운동가들을 모두 석방하라. 그에 따라서 서대문 형무소에 석방된 독립운동가들이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나오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서대문 형무소에서 석방되는 독립운동가들 중에 다수는 건강하게 제발로 걸어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하죠. 그리고 1945년 8월 16일 많은 사람들은 여운형 선생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이 나라의 방향에 대해서 물을 만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여운형 선생이었기 때문이죠. 여운형 선생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희문학교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은 새 역사의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우리는 지난날의 아프고 쓰라린 것들은 이 자리에서 잊어버리고 이 땅에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낙원을 건설해야 한다. 개인의 영웅주의는 단연 없애고 끝까지 일사불란한 단결로 나아가자. 이제 곧 여러 곳으로부터 훌륭한 지도자가 들어오게 될 터이니 그들이 올 때까지 우리들은 적으나마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후 상해에서 임시정부의 임정 요인들이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승만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정부가 수립이 되면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누가 가장 적당할 것인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는 성구라는 이름의 잡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1945년 12월의 조사였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역량이 뛰어나고 양심적인 정치인으로 1등을 차지한 인물이 여운형이었습니다. 그것도 33%의 아주 놀라운 지지를 받았죠. 그가 김구 선생이나 이승만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끝까지 민중들 옆에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이었겠죠. 1945년 12월에 여운형 선생은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인민은 어느 나라든지 자기 정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국론은 조선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에워싸고 서로 일방을 지지하고 일방을 반대하여 분열되어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전국의 민의를 물어보는 것, 선거가 가장 정당하고 그 외의 방법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국제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는 1945년 12월 1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견의 일치를 본 그 결과를 12월 27일 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12월 27일 날 우리나라에서는 동아일보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과가 기사로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 기사는 세계 10대 오보 사건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동아일보의 이 오보 사건이 결국 우리나라의 통일 정부를 수립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아일보에서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5년 동안 신탁 통치가 의결되었다. 그리고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는데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했다. 이렇게 기사를 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완전 엉터리였습니다. 실제는 소련이 즉시 독립을 주장했고 미국이 오히려 신탁 통치를 주장했다는 거였죠. 미국은 5년, 아니 10년까지 신탁 통치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잘못된 기사가 났던 걸까요? 지금까지도 이 잘못된 기사가 무엇에부터 비롯되었는지 정확한 근거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메가더가 있던 일본에서 발행되는 미국 신문에 이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12월 27일 날 함께 실렸다는 것에서 그걸 토대로 이 기사가 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난 데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12월 26일 날 의견의 일치를 받고 12월 27일 날 정오에 발표를 했습니다. 모스크바의 정오면 우리나라면 12월 27일 밤이 되거든요. 그렇다는 건 동아일보의 오보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발표가 있기도 전에 기사가 먼저 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3일 후에 미군정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둘째, 이를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것. 세 번째, 신탁통치 협약을 작성해서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데 도움을 주고 경제적인 지원을 협의할 것.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던 거죠. 사실 이 협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탁통치가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거죠. 우리가 35년간 식민통치에서 이제 막 벗어났는데 또다시 신탁통치라니 많은 사람들은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과를 자세히 보려고도 하지 않고 신탁통치 반대 시위로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소련이 동아일보의 오보를 정정하려고 애를 썼지만 당시 우리나라에 문맹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모스크바 3상회의의 의결 내용을 자세히 이해할 수도 없었고 자세히 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거죠. 전국은 신탁통치 반대 시위로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박헌영을 비롯한 좌익 인사들 몇몇이 소련의 이야기를 듣고 모스크바 3상회의는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한 내용이다 라는 설득을 받고 모스크바 3상 결정을 지지하는 걸로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 신탁통치 반대 시위와 모스크바 3상 결정 지지 시위가 크게 충돌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당시에 민족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반탁과 찬탁으로 나뉘게 되죠. 이승만 전 대통령과 김구 선생이 반탁을 주장했고요. 박헌영은 찬탁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김부지 선생은 이렇다 할 입장을 취하지 않았고 여운형 선생은 우리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서는 찬탁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세우게 되죠. 이 문제로 국내는 더욱더 들끓게 되었고 그 와중에 친일 인사들은 더 소리 높여 반탁을 외치면서 민족주의자인 양, 애국주의자인 양, 반공주의자인 양 자신의 모습을 바꾸게 되죠. 여운형 선생은 이렇게 대립하고 분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립을 완성하려면 땅의 남북과
사상의 좌우를 가릴 필요가 어디 있는가? 과거의 지하운동 시대를 생각해보라. 어두컴컴한 감방에서 더듬더듬 걷다가 탁 부딪힌 후에 너는 누구냐? 라고 묻고 보면 나는 공산주의자다. 나는 민주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며 껴안고 어쩔 줄 모르던 혁명투사들 간에는 민주주의자도 공산주의자도 없었던 것이 아닌가. 여운형 선생은 우리나라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서는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야 됐기에 미소공동위원회를 지지합니다. 우리가 미소공동위원회를 환영하는 것은 배회적인 노예 근성에서가 아니고 우리 문화민족이 연합국과 어깨를 같이 하려는 국제적 협조 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가 덕수궁 석조전에 전하여 둘 말은 우리의 옷은 우리 몸에 맞도록 하여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독립도 모든 곤란도 우리 정부가 수립되는 데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임시정부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논의하게 되었는데 이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이 반탁을 주장하는 정당들은 참여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면서 미소공동위원회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소공동위원회는 5월 6일 날 휴회를 결정하게 되죠. 공동위원회 해체가 아니라 휴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인 6월에 지방을 순회하면서 유세를 하던 이승만이 정읍에 가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의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지만 여의치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찬탁과 반탁으로 부딪히게 되면서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분단을 입에 올리지는 않았는데 그 분단을 가장 먼저 입에 올린 이가 이승만이었죠. 이런 정읍 발언에 중도적인 좌파와 중도적인 우파였던 김규식과 여운형 선생을 중심으로 좌우합작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어떻게든 좌우가 의견을 모아서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었죠. 이 좌우합작위원회에서는 좌우합작 7원칙에 합의하면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있는 지도자, 특히 김일성을 설득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운형 선생은 북한으로도 넘어갑니다. 그 당시 38선을 넘어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운형 선생은 자신의 트레이드 마커인 수염을 깎고 농민의 옷으로 입고 이렇게 변복을 하고 위험한 38선을 넘어갔습니다. 그가 여러 차례 북한을 오갔는데 그때마다 여운형 선생의 방북을 반대하는 미군정을 향해서 여운형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집안에서 내가 윗방으로 가든 아랫방으로 가든 객이 웬 상관이냐. 그러면서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을 갔고 김일성을 만나서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북한에 유폐되어 있던 조만식 선생을 석방해달라. 그리고 북한은 그 당시 벌써 토지개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토지개혁을 중단하라. 그리고 통일 방안을 위해 함께 의논하자고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국내에서는 남쪽에서도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의 폭동이 있고 사회주의 계열과 민주주의 계열의 사람들의 시위가 충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상자를 낳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군정이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나빠져 갔던 거죠. 반면 국제사회에서도 냉전을 공식화하는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었습니다. 1947년 3월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 대해 군사나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겠다라는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소련과 미국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죠. 이후 1947년에 다시 한번 2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를 발표하게 됩니다. 2차 미소공동위원회에 기대를 걸면서 축하 파티를 하는 모습인데요. 냉전이 시작된 마당에 소련과 미국이 의견의 일치를 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결렬이 되어버렸고 여운형 선생마저도 1947년 7월 19일 날 암살되면서 좌우합작위원회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운형 선생은 누구보다 발벗고 뛰어다녔습니다. 여운형 선생의 그 당시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글귀가 있습니다.
과거 필리핀에 갈 때 여객선 항해실에 들어가서 나침반을 자세히 구경한 일이 있어. 파도가 심한 밤이었는데 나침반을 보니 북쪽을 가리키고 있어야 될 바늘이 쉴 새 없이 움직이더란 말이요. 그때 내가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 정작 움직인 것은 나침반이 아니라 파도에 흔들리는 배였어. 배가 흔들리니까 북쪽을 고수하기 위해서 나침반이 쉴 새 없이 움직이더군.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나더러 변덕이 죽을 듯 하느냐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만일 배가 요동하는데 나침반이 계속 한 곳에 멈춰 있다면 그 바늘은 어디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게 되고 말이죠. 지금 파도처럼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오히려 나는 내 노선을 일관되게 고수하기 위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이요. 바로 이러한 이치로 내가 좌우합작을 지지하는 것이요. 그는 국내 정세가 변화하는 데 따라서 그리고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발벗고 뛰고 애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는 파도에 흔들리는 배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던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는 이데올로기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포용적인 입장이었던 정치인이었고 일반 대중과 국론 통합을 가장 우선시한 정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탁통치 오보 사건 이후 좌우의 대립은 격렬해지고 중도 세력의 입지는 점점 좁아져 갔습니다. 만일 자기의 공만을 내세우고 자기의 주장만 고집하여 독선적, 배타적으로 한다면 민족 통일은 절대로 불가능하고 이 기회를 놓쳐 천추의 한을 우리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니 이 점을 절대로 삼가야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쳤고 분단이라는 천추의 한을 우리 역사에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는지 이런 말도 했습니다. 혁명가는 침상에서 돌아가는 법이 없다. 나도 서울 한복판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그는 서울 한복판에서 암살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여운형 선생을 죽였을까요? 여운형 선생을 죽인 사람은 암살범 한지근이었습니다. 19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차 안에서 암살된 여운형 선생이 총을 맞자 앞좌석에 있던 경호원이 그 암살범을 잡겠다고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나온 경찰이 여운형 선생의 경호원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 경찰은 여운형 선생의 경호원이 암살범인지 알고 오인을 하고 잡았다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왜 하필 트럭이 여운형 선생의 차 앞을 바로 가로막았는지 그리고 경찰은 왜 여운형 선생의 경호원을 잡았는지 그 때문에 여운형 선생의 경호원은 암살범을 놓쳤습니다. 훗날 암살범 한지근을 체포하긴 했지만 그가 정확하게 암살범이 맞는지도 알 수 없다고 하죠. 한지근이라 이름도 실제 이름이 아니고 19살이라는 나이도 실제 나이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암살범을 취조했지만 그 뒤에 배후가 있는지도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고 그 당시 경찰청에서는 조사를 했지만 경찰청 윗선에서 이 조사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서 조사는 빨리 종결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살범이었던 한지근은 무기징역에 처해졌지만 복역 중에 한국전쟁이 발발하던 때 생사가 불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이 1974년 여운형 선생의 암살이 있고 난 27년 만에 공범들이라면서 4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공범임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15년의 공소시효를 넘긴 이후였죠. 그리고 이들 4명을 조사했지만 결국 이들의 뒤에 또 다른 배우는 없다고 결론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운형 선생이 암살되기 1년 전 1946년 7월 17일 날 여운형 선생이 3명의 괴한에게 납치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납치범이 여운형 선생을 납치했다는 내용들을 편지로 적어서 그 당시에 대동신문이라는 신문에 전달하라고 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 편지는 미군정에 의해서 먼저 발각이 되었고 미군정은 그 편지를 손에 넣었지만 여운형 선생을 납치했었던 김다로 이 사람을 체포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여운형 선생의 테러 위협이라든지 여운형 선생의 암살의 이면에는 미군정이 어느 정도 그 내용들을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여운형 선생은 암살되었고, 그가 암살당한 까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는 좌도 우도 아닌 중도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1962년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았습니다. 건국훈장을 받았죠. 하지만 여운형 선생에게는 건국훈장이 2005년에서야 수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업적을 제대로 평가하자면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장을 수여해야 된다 해서 가장 높은 건국훈장을 2008년에 다시 수여받았습니다. 여운형 선생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늦게서야 이루어진 거죠. 여운형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 거기에 대해 기뻐하거나 노여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정당한 사람이면 사람들이 나를 악평해도 내가 정당할 것이요. 내가 정당치 못한 사람이면 사람들이 나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찬양할지라도 사실은 내가 훌륭한 사람이 아닌 것이다. 내 사람 됨됨이에 대해 참으로 알고자 한다면 나를 평하는 그 사람의 사람됨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라. 나 자신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이지 참새 떼들에 입방하는 그리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렇게 여운형 선생은 자신이 뜻하는 바대로 자신의 길을 가셨던 거죠. 여운형 선생의 이 말씀이 참 와닿았습니다. 분열에 있는 것은 소위 지도자뿐이요, 민중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민중인데 주인의 심부름꾼인 지도자들이 주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분열만 일삼으면 주인이 쫓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시끄러운 우리 정치를 두고 하는 말인 듯 합니다. 이 말을 되새기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치인은 누구와도 만날 수 있고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몽양 여운형 선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어떤 누구와도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